시간에는 스승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벽사신당의 브레인 비룡사제님께서 수호님들과 소통하며 얼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죄송합니다. 오했습니다. 자, 수호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벽사신당의 그 네이버 카페에서 DJ를 맡고 있는 DJ 비룡사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무병과 신병 그리고 정신질환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주제를 이제 스승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어떤 주제로 토크쇼를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던져주셨을 때 용궁 기도를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밤에 가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이 토크쇼 주제를 그냥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단톡방에 이 글자를 찍을 때 느낌이 쎄했습니다. 왠지 스승님께서 이 주제를 발표를 시키실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는데, 그 앞불사라는 그 예감이 정확하게 이제 들어맞아가지고 제가 사실 약간 공황장애 됐거든요. 이 자리가 저로서도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고 떨리는 와중인데 스승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번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병과 신병, 비민, 정신질환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겪은 사람이고, 지금 다음 달이 되면 저도 벽사신당 사제가 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딱 2년이 다 채워졌는데, 그 2년 중에서 1년 반이 이제 신령님들 모시고 나서 오는 신병이 있다라고 저희 스승님께서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병과 신병이 너무 오래도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정말로 이 질환으로 다 모든 그 피 속과 근육과 신경 속에 다 침투하게 되는 그런 육체적 질환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신령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거의 병원에서 누워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령님들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겪은 이제 무병과 신병 그리고 정신질환에 의한 그런 인지구조 비교한 차이를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펼쳐봤는데요. 그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 어린 시절의 그런 트라우마나 생리적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그런 기폭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영적 그리고 종교적 체험 현상을 겪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적부터 이런 환시, 환각, 망상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대체 이게 뭔가,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 왼쪽을 보시면은 이 구간이 이제 무당이 되어가는 과정의 인지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구간이 정신질환으로 가는 부분을 비교 분석을 한 것입니다. 제 머릿속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겪은 바로는 저희 무당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사실 이 양쪽이 유사합니다. 이 무병과 신병을 거치게 되면서 이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동시에 이제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빙하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이 귀들에 의해서 정령을 당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완전히 제가 잠식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귀들이 저에게 다가오거나 저를 잠식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혼자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 인지 영역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통 이런 무당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제를 하는 그 부분들이 바로 신령님, 제가 그 수많은 이제 귀들과 싸우고 힘든 과정 중에 30대 중반까지 20년 넘도록 혼자 싸우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이 귀들의 침묵을 막을 수 있었느냐. 그때는 아직 그 신굿을 하기 전이고 이런 공판굿을 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존재를 제가 인정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도대체 이 귀들의 이런 침범을 벗어나게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신에 대한 인정을 하는 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신병에서 이제 모병에서 신병으로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반대로 정신질환으로 가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정신병원에 2차례 입원을 했었는데 폐쇄병동에 첫 번째는 4개월 정도 입원했었고 두 번째는 2주 정도 있었는데요. 이 4개월 정도 입원했는 과정 중에 정말 다양한 병증을 가진 환우들과 24시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그래서 보통 그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그 대부분 경증을 보이는 분들이 요새 추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겪은 바로는 조울증과 조현병의 환우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증이 나타났을 때가 가장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서 비의자들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들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영적 증상과 이걸 분리돼서 치료해야 하는 현대인의 정신의학적 질환의 장애는 무엇이냐. 이렇게 구분이 확연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정신과에서 진단을 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약물치료라든지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치료 그리고 여러 치료들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치료한다는 인지행동 치료들을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적 증상은 누가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냐. 자, 일반인의 경우를 제가 아래 오른쪽 아래 일반인의 경우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보통 일반적으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 신과물로 가기 직전에 그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 유전적 생리적으로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취약성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비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차례로 끝나면 되는데 이 무당을 통해서 퇴마를 하고 정활한 작업을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반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나 스스로가 유전적으로 이미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을 찾아와서 이런 진단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비위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본인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취약성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노력을 경영을 해야 되는 걸로 저 스스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몇십 년 동안 제가. 저는 단지 신과물일 뿐이다. 왜냐하면 저는 무당의 어떤 징조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없었고 다만 몸이 그냥 무지하게 아팠기 때문에 뭐 귀신도 보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나는 도대체 뭐지? 이런 혼란스러움을 한 30년을 보냈습니다. 30년 후에 스승님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 살아 있는데 무당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이 붉은색을 표시가 된 게 이 무병 신병을 거치면서 신랑이를 모시고 난 이후에는 정화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스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신령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이 신령님들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 1년 반 동안 이 정화의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지금 이 자리에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시는 이 파일들은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어떤 치료를 주로 받느냐. 현대에서는 지금 우울증, 여기 우울감을 안 느끼셨던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이런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어릴 적부터 아주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극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부분 이제 정신병동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조증 극성기에 굉장한 폭력성과 난폭성 그리고 사람들을 해야 하는 그런 충동성을 많이 내재를 하는 환우들이 굉장히 많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치료,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가 여러 분야에서 이제 다양하게 병행이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자기 병식을 인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게 자기가 내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 성격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조울증? 내가 조울증? 요즘 유튜브에서 하도 이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증상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가, 약물치료나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방문해서 한번 자기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장애 중에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이러한 불안장애들이 저 역시 이런 공황장애, 각종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불안장애에 속하는 공황장애, 특히 뭐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걸린다는 그 공황장애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왜 이 공황장애에 걸리는 것이냐 라고 이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고 여러 자료를 저도 이제 예전부터 취합을 해서 밝혀보려고 스스로 이제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해보니까 제 스스로도 유전적으로 저는 이제 저 시간적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 저는 귀문이 3개가 열렸다고 어릴 때부터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신들이 등하는 문이다. 너는 그래서 네가 귀신을 보고 항상 이런 것에 시달리는 것이다 라는 이모 말을 듣고 자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취약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생활을 16년 정도 제가 사회생활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놓이게 되다 보면은 저 역시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요즘 현대의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감신경이 그러니까 맹수가 쫓아오면은 도망을 가야 되고 좀비가 쫓아오면은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생존 능력, 전투 능력이 증대가 되는 이런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황장애가 발생을 한다라고 현대의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 증상이 그냥 평소에도 불안증이라는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한 30%에서 한 40%가 제 몸을 항상 지배를 해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급박하고 그리고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게 되면 공황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중교통을 못 한다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못 간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공황 발작의 증세형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느냐 보시게 되면은 생각, 감정, 사고 변화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본인이 해야지 행동이 변화가 된다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인지행동치료의 요즘 현대 정신건강의학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놓이거나 뭔가 우울한 감정이 저한테 다가온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여러 수원님들께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오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몰려온다, 기운이 몰려온다. 이 감정이라는 걸 그 부정하다, 뭐 긍정적이다 이거 나누는 것도 사실 좀 말이 되진 않지만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과 사고가 들 때 저는 일시정지 표지판을 떠올립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이러한 기운들을 없애려고 주의 환기를 시킵니다. 밖으로 걸어 나간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래서 제가 DJ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음악을 계속 올리죠. 예. 그런 분위기 전환을 제 스스로도 하는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수험님들께서도 한 번씩 우울하시거나 힘드시거나 또는 기운을 받고 싶으시다 하실 때 제가 이런 음악들을 좀 그 분위기에 맞춰서 틀어드리는 것도 하나의 주의하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조울증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정신병원에 처음 입원을 했을 때 스스로 병원에 걸어 들어갔었는데 그때 저희 주치의가 저한테 조현병과 조증 이거 병명을 줬습니다. 망상장애. 그때는 제가 처음에 무병을 앓고 있다, 신병을 앓고 있다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상태를 보고 그냥 제가 환시, 환각, 환청 그리고 폭력성은 전혀 없었지만은 모든 것이 과한 상태라는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잠을 안 잡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비위가 된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무병, 신병을 앓는 분들도 불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잠을 못 자고 항상 뭔가 와서 괴롭히는 것 같고 근데 조증 환우들이 대부분 모든 것이 과해져서 이 시기에 과소비, 과한 성욕 모든 것이 과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신병동에 들어온 환우들이 대부분 조증 급성기에 이제 실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폐쇄병동의 철문을 부수고 나가려고 정말 가녀린 여자분들이 그 소파 4인용, 5인용짜리 밀어붙여서 철문을 부수려고 하는 광경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보통 이렇게 끌고 오게 되는데 이러한 조증 상태에서 발견이 되게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무조건 이 사람은 조현병 아니면 조증이다. 이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저희 같은 무당 쪽에서 본다면은 하나를 더 껴서 보겠죠. 이거는 비밀에 의해서도 이런 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대 건강의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약물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을 찌르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조증이 왔을 때도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러한 조증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조현병은 일관적으로 계속 언어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말썽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지만은 이러한 조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어느 사이클이 떠오게 되면은 경조증이라는 이게 조증이 오기 전 단계인데 뭔가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요즘 자신감 뿜뿜하고 애가 뭔가 막 하려고 하고 뭔가 항상 웃음을 띠고 있고 애가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네. 여기서 조증으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발병을 하게 되면은 부모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고 폭력을 행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밖으로 분출하는 행위가 조증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조증 시기에 본인이 이렇게 과격하게 했던 것들을 나중에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 비위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조증 환자들은 나중에 이 기억에 파편된 조각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직행을 합니다. 본인이 조증 시기에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약을 꾸준히 먹었어야 했는데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증 환자에게는 꾸준한 약물 치료가 사실은 답이고요. 이 부분이 비밀한 부분이 돼야 되는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에서 가장 또 중요시하는 성격장애. 성격장애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자기 애성, 나를 사랑하는 나르시즘, 그리고 의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착을 하는. 그 중에서 이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건 옛날에는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했는데 이 인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욕적이고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성격이라는 걸로 바꿔서 요즘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인구의 보통 1에서 2%, 그리고 임상심리 실험으로 이제 모집군을 실험 단위로 모집하게 되면 25% 정도의 사람들이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빙의자들이 정말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무당의 입장에서 만약 제가 무당이고 이 사람을 진단해야 될 때 이 사람이 빙의자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들도 한번 의식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성 성격장애는 어떻게 발병을 하느냐? 1차적으로 1차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교감 형성,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상처와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내가 버려질 것 같은, 유기라는 거 유기견할 때 그 유기입니다. 버려질 것 같은 불안이 어릴 적부터 내재된 그러한 유전적 생리적 노림 때문에 유기 불안을 안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현대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20대, 30대 되면은 금상파, 급손절, 딱 만났을 때, 한 명 사진을 봤을 때, 너무 제 이상은 금방 저분이 저의 모든 이상에 부합하는 한치 오차도 없이 100% 부합하는 분이면 이 사람이 저의 이상형입니다. 그런데 한 명 사진을 어느 날 뭘 하고 있는데 아까 춤을 막 이상한 춤을 못 췄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급손절.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냐? 금방 내 몸탕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성격이 변동되는 그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그냥 성격이 조금 감정 폭이 좀 크다 이걸 넘어서서 저도 제 이제 직계 가족 중에 제가 의심을 하고 제가 전문의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릴 적부터 의심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 경계성 성격장애. 이 분들이 본인 이 경계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분을 경계인이라고 부르고 우리 의학적으로는 그 주위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족, 친지들을 비경계인으로 부릅니다. 사실 이 경계인과 사는 삶이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비경계인이 끝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보살이 아닌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극도의 충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금사빠와 급손절을 반복하고 본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려고 하고 확인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계속 수반이 됩니다. 자해라든지
자살 협박이라든지 그런 나쁜 행동을 표출이 돼서 상대를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게 됩니다. 한백선배를 보고 한백선배 뭐 이러면 내가 이래서 싫지 저래서 싫지 극한의 상업 계속 몰아갑니다. 한백사지를 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한백사지가 저한테 만약에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만나겠어 이러면은 아니야 나를 한 번만 더 바라봐줘 하면서 매달리면서 계속 그러한 반복을 하게 되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이 경계성 성격장애의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비미자가 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경계성 성격장애와 일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당들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제가 무당이니까 무당 입장에서는 항상 사람들과 이제 상담을 할 때나 대할 때 이러한 의학적인 부분들도 좀 알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신령님이 내려주시는 그 바로 직성으로 이 사람 빙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겠지만은 그에 수반되는 이 사람은 추가적으로 이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의료진에서 얘기하기로는 경계성 성격장애도 현대의학에서는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DBT라는 변증법적 요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는데 치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무당은 무당이 할 일을 하고 의학, 정신건강의학 의료진은 그들이 할 일을 하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신과물이고 내가 일반인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했을 때 자가치유를 하게 됐을 때 저희 스승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신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라. 근데 스승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상하부라는 곳이 이 저희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고 이 배고프고 생리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곳인데 이 감사함을 갖는 이 반복적인 아주 작은 겁니다. 한백 선배 오늘 저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까 아침에 진짜 그렇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이런 감사함을 갖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이게 나의 뇌랑 전체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셀프로 무당과 의료진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본인의 노력이 없이는 그런 모든 병적인 것들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감사함의 선순환을 본인 스스로가 끌어올릴 수 있게 저도 늘 항상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제가 노력하는 인간인 제가 노력하는 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이제 수호님들께서도 특히 신가물 분들은 우울한 감정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또 안 좋은 기운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빨간 일시정지 표지판을 떠올리고 바로 감사한 마음을 전환할 수 있는 것들 거리를 찾아서 전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힘이라는 거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뇌는 조금씩 변한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요새 이제 현대 정신건강의학자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매사에 늘 감사드리라고 하신 스승님 말씀은 천번만번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스승님께서 우리 무당 자신이 항상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들 항상 안 좋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저희는 치유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들의 감정에 젖어들어서 우리 자신까지 놓아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몰아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해야지 우리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들이 더 많이 잡아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당연한 삶은 없다. 그냥 주어진 삶은 없고 무당한테 맡길 삶도 아니고 의료진한테 맡길 삶도 아니고 내 삶은 내가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자구적 노력은 당연히 있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수호님들께 한 번씩 드릴 말씀이 있는데 댓글로 저는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지금 살고 40 중반인데 한 30년 정말 그런 생을 살다가 스승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을 계속하는데 이렇게 하나 도와주기 위해 새로운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아웃을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영역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공화 요즘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양평에 가서 전 대인기피증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이렇게 앞에 서는 것도 싫어하는데 함께 어울리면서 조화를 이루고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40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인들께서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일어서는 것. 계속 넘어져도 그래도 다시 일어서고 벽사신당이 항상 수원인들 곁에 있으니까 손 내밀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스승님과 사제들이 잡아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비록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호님들 이제 조금 추출하실 거예요, 그죠? 추출하신가요? 네. 아, 추출하신가요? 수원인 다들 출출하고 배고 고프실 텐데 뒤쪽에 맛있는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 40분 정도 식사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조금 수다도 따시고 쉬시다가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단무지랑 김치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김치는 스승님께서 직접 재배하시고 직접 담그신 김치를 저희가 다 준비한 거라서 꼭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라고 싸가지면 안 돼요. 한입하기는 한입하. 수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어서 벽사신당에서 하늘의 기운을 몸으로 담아 풀어내는 천모사제인 희궁사제님께서 벽사 물을 준비하셨는데요. 액과 살과 기를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기운을 받아 왔던 곳에 문을 열고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웅장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되게 멋있는 공연 보시게 될 겁니다.
예, 벽사신당 하늘 스승님께 신가를 이어받은 벽사신당 천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벽사신당의 천문이 하늘의 법을 내려받아 명명자를 쓰니 긴 명으로 이어지고 복복자를 쓰니 천복 만복 설일 듯이 담은 전혀 담고 운운자를 쓰니 운소 대통이라
오늘 여기 모여 계신 우리 벽사신당 수고님들 각각 가중, 각각 개인 심중 소원을 이루고자 인사냥을 막아주고 전식물을 젖히면서 삼재 판란 관제 구설 인간의 시비 금전의 손실 거리 횡행 사고수 병행수를 제쳐주고 숨어보던 유물 엿보던 영물 코로나 역병에 천재지변 모든 살기에 몰아내주고 꿈자리 흉몽에 사몽 없이 편안한 점 이루시게 도우시며 가는 목은 잡아들고 오는 복은 휘어다가 재수 열고 운수 열어 자손 창성 부귀공명 수명 장수로 이어지사이다. 어이! 벽사물을 통해 온몸으로 표현해주신 희궁사제님, 우백사제님, 한백사제님, 천은사제님에게